엑스빌더 6 UI 프로젝트 표준 정의를 위한 스튜디오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I 프로젝트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이 프로퍼티즈 항목에서 보시면 엑스빌더 6 항목이 있고, 엑스빌더 6 항목에서 프로젝트 표준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이 프로젝트 표준이라고 항목에서 먼저 아이디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아이디 정책 항목에서는 app.lookup이라고 하는 API를 이용해서 로 컨트롤 객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아이디 정책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컨트롤을 배치할 때 컨트롤 아이디의 접두어를 지정할 수 있고, 프로젝트 표준 네이밍 룰에 맞추어서 아이디 접두어를 작성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UI 템플릿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UI 템플릿 항목에서는 UI 템플릿으로 등록한 템플릿들을 관리합니다. 프로젝트 기획 단계 이후에 화면에서 많이 사용되는 유형별 패턴 템플릿이나 컴포넌트에 대한 공통 요소를 템플릿화해서 개발자들이 해당 템플릿을 가지고 와서 화면을 구성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UI 템플릿으로 등록하면 팔레트 뷰 하단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도구 모음 상자에 UI 템플릿으로 등록했던 항목들이 추가가 되어서 디자인 탭에서 UI 템플릿을 컨트롤 추가하듯이 추가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UI 템플릿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샘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서 자주 사용되는 영역인 그리드 영역이 있고, 다음에 그리드 영역이 있고, 그리드의 상세 조건을, 상세 영역, 상세 내용을 보여주는 폼 레이아웃 영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UI 템플릿을 조회 조건 영역 하나랑 등록하는 방법은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UI 템플릿으로 등록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프로젝트 공유할 거니까 프로젝트 공유 UI 템플릿으로 등록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UI 템플릿 명칭은 저는 이렇게 조회 조건이라고 하는 UI 템플릿 하나랑, 다음에 이번에는 그리드라고 하는 영역, 다음에 그리드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리드 상세 폼 그룹이라고 하는 UI 템플릿을 등록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비어있는 화면에서 화면 배치를 시작하겠죠. 먼저 조회 조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등록해놨던 001-그룹 조회 조건이라고 하는 UI 템플릿을 똑같이 컨트롤 추가하듯이 더블 클릭하셔서 배치하실 수가 있고, 그리드와 상세 조건은 그룹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폼 레이아웃으로 지정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열을 1프랙션으로 변경할 거고, 두 번째 열을 550 픽셀로 변경할게요. 첫 번째 열에다가는 아까 전에 추가해놨던 그리드 UI 템플릿을 등록할게요. 두 번째 열에는 그리드 상세 폼 그룹이라고 하는 UI 템플릿을 등록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미리 사전에 등록해놨던 UI 템플릿을 컨트롤 추가하듯이 배치하면 빠르게 컨트롤들을 배치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패턴을 등록해 놓고 일반 개발자들에게 공유해서 개발자가 UI 템플릿을 이용해서 화면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중간에 UI 템플릿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수정을 하신 상태에서 다시 우클릭하셔서 UI 템플릿으로 등록을 선택을 하시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나오는 항목이 있으니까 업데이트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이전에 배치가 되어 있던 UI 템플릿들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신 상태에서 업데이트 진행하시면 돼요.
이어서 설명드리면 다음으로 다국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다국어를 사용하실 때 DB 드라이버 연결하셔가지고 DB 테이블에서 다국어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사용자 정의 속성은 모든 컨트롤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속성 이외에 프로젝트별로 표준에 의해 필요한 사용자 정의 속성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등록할 때 사용합니다. TA분들이 사전에 컨트롤별로 사용자 정의 속성 집합을 정의를 하시고 팀원들한테 공유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등록되어 있는 인풋 박스를 예를 들어보면 지금 required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속성이 추가가 되어 있죠. 이 required라고 하는 속성은 필수값 체크를 하기 위한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교육용 프로젝트 공통 모듈 파일에 밸리데이션 체크를 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해 놨어요. 필수값 체크를 해야 하는 인풋 박스일 때 해당 값을 y로 지정하며 공통 모듈에서 밸리데이션 체크할 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돔 데이터 속성 같은 경우에는 돔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자 정의 속성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주로 사용돼요. 스크린은 프로젝트별로 다르겠지만 화면에 스크롤이 생기지 않는 최소 해상도를 지정하여 최소 스크린 크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기획과 디자인 결정 단계 이후에 최소 어떤 PC에 어떤 브라우저 크기까지 지원할 건지 최소 해상도를 고려해서 스크린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엑스빌더 6 파일 생성 시 여기에 등록한 스크린 항목들이 나오게 되고 스튜디오에서 레이아웃 구성 시 해당 크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GMB와 LMB에 따라서 최소 해상도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스크린 크기에 따라서 스크린 체인지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서 보여드리면 파일을 생성할 때 이렇게 스크린 설정이라고 하는 팝업 창에서 스크린 크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스크린이라고 하는 항목에다가 추가를 해놨던 파일 프리셋이 여기에 나오게 되고 파일 프리셋을 선택하고 피니시를 눌러서 파일을 생성하시면 스크린 크기가 지정해놨던 파일 프리셋 크기에 따라서 디자인 탭에 컨트롤들을 배치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에서는 이제 스크린 체인지라고 하는 이벤트, 스크린 크기 변경 시 호출되는 이벤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스크린 크기가 변경될 때마다 발생하는 이벤트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표준 크기는 컨트롤을 디자인 탭에 배치할 때 디폴트 크기를 프로젝트별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크립트 편집기 항목에서 새 요소 템플릿은 프로젝트별로 각종 주석에 대한 표준을 정의할 때 사용합니다. 다음에 코드 템플릿 항목은 프로젝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코드를 추가해서 스크립트 편집기에서 컨텐트 어시스트로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개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기능이고 공통 모듈에 대한 코드 템플릿이나 정황한 함수들에 대한 코드를 쉽게 컨텐트 어시스트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튜디오에서 제가 샌드라고 컨텐트 어시스트를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코드 템플릿에 등록이 되어 있던 서브미션을 호출합니다 라고 하는 템플릿 항목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엔터키 눌러서 바로 컨텐트 어시스트 하셔가지고 바로 미리 보기에 등록되어 있던 스크립트가 자동 완성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드 포맷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되진 않지만 스크립트 탭에서 컨트롤 시프트 F 단축키를 눌러서 스크립트를 포매팅할 때 사용자가 지정한 포맷 스타일을 지정할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UI 프로젝트 전용 설정 파일들은 .settings라고 하는 폴더에 존재하며 해당 파일을 공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엑스빌더 6 환경 설정 관련 파일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UI 프로젝트에 존재하는 env.json 파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env.json 파일은 프로젝트 내 필요한 정적 리소스의 레퍼런스를 관리하는 파일입니다. 외부 라이브러리 또는 CSS를 등록할 수 있고 상대 경로 또는 CDN 경로를 작성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작성을 하시게 되면 런타임 시점에 적용됩니다. 전역적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라이브러리를 등록하면 성능이 취약해서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나 CSS만 등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엑스빌더6 서버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UI 뷰를 사용할 때 인덱스 페이지에서 초기 화면 로드 시에 CSS나 모듈 파일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 파일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모듈 카테고리.clx 파일을 미리 보기로 오픈했을 때와 서버를 실행해서 서버로 미리 보기가 아닌 서버로 실행했을 때 아웃풋 컨트롤에 대한 텍스트의 색상이 다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클레오파트라 UI 컨트롤러 자바 파일에서 env.json 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파일들과 시스템 라이브러리 패스에 이 경로에 존재하는 파일들을 제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런타임 CSS 필터에서는 모듈 카테고리.clx 파일일 경우에 env.json 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CSS 파일에다가 추가적으로 output color.css 파일을 추가로 등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을 확인을 해보면 output color.css 파일을 확인을 해보면 opt color라고 하는 클래스가 작성되어 있어서 서버를 실행해서 해당 파일을 확인했을 때 output color의 글자 색에 해당 클래스의 스타일이 동작해서 변경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해당 아웃풋의 스타일의 클래스가 opt 컬러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기에서는 해당 CSS 파일이 등록이 되지 않은 거고 서버로 실행했을 때 해당 output color.css 파일이 등록이 되어서 이렇게 글자 색이 빨간색으로 나온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디폴트.js 파일은 프로젝트별로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컨트롤별 디폴트 속성을 적용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해당 파일은 웹 프로젝트에서 우클릭하시면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프로퍼티즈에서 프로젝트 패시트에 엑스빌더6 모듈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엑스빌더6 클라이언트 런타임 모듈이라고 하는 항목을 체크했을 때 해당 파일이 생성됩니다. 스튜디오에서 컨트롤 속성의 값이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만 런타임 시점에 디폴트.js 파일에 정의한 대로 속성의 값이 적용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아웃풋 컨트롤에 텍스트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건지에 대한 속성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서버로 화면을 오픈했을 때 아웃풋 컨트롤의 텍스트 값이 드래그가 되는 것,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미리 보기로 오픈했을 때는 아웃풋 컨트롤이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environment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 설정을 할 수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먼저 앱 캐시는 활성화된 앱 인스턴스가 없을 때 앱을 정의하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캐시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설정합니다. 현재는 앱 캐시가 true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앱을 열고 닫은 후에 다시 같은 화면을 오픈했을 때 새로 앱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베디드 앱이라고 하는 항목을 한 번도 선택을 할 적이 없으니까 해당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embedded app.clx.js라고 하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하나 불려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해당 embedded 앱이라고 하는 파일을 닫고 다시 한번 embedded 앱이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했을 때
이미 한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다시 서버에서 가지고 오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 값을 false로 지정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앱 캐시의 값을 false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런타임 시에 확인해 보면 파일을 불러올 때 파일명 뒤에 난수가 붙고 앱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앱을 삭제하고 다시 앱의 객체를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새로 고침해서 보여드리면 하나의 메뉴명을 선택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파일명 뒤에 난수가 붙어서 해당 화면을 불러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앱을 삭제하고 다시 한번 똑같은 화면을 불러왔을 때 또 다른 난수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서버에서 해당 앱의 객체를 서버에 요청해서 가지고 오는 것, 파일을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xbuilder.json 파일도 웹 프로젝트에 존재하고 xbuilder6 서버 플러그인 환경 설정을 관리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웹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facet에서 xbuilder6 모듈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두 번째에 있는 xbuilder6 다이나믹 웹 모듈을 체크했을 때 해당 파일이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속성들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디플로이 패스는 웹 서버에 컴파일된 xbuilder6 소스가 위치하는 경로입니다. 웹 서버에서 배포 경로인 CLX 빌드 대신에 디플로이 패스에 배치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톰캣 디플로이 경로를 확인해 보면은 UI 폴더 밑에 여기에서의 UI는 디플로이 패스 경로가 되겠죠. UI 폴더 밑에 컴파일된 파일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 서버와 와스 서버가 분리된 환경일 때 deploy config base에 env.json 파일의 경로를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캐시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의 캐시 컨트롤 옵션 사용 여부를 지정하는 속성이고 운영단에서 도메인 정책에 따라서 다르게 지정합니다. 웹서버 정책을 따르는 게 좋고 true로 지정을 하실 때 브라우저에 위임됩니다. 브라우저에 따라 캐시 설정이 다르므로 서버에서 캐시 설정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다음에 런타임 CSS와 런타임 라이브러리 속성은 화면에 사용되는 외부 라이브러리와 CSS 파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UI 뷰를 사용해서 인덱스 페이지를 구현할 때 xbuilder.json 파일을 참고해서 xbuilder.json 파일을 참고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env.json에 있는 CSS와 라이브러리 경로를 xbuilder.json 파일에 작성하셔도 되고 xbuilder.json 파일에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env.json 파일에 작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스크립트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플로이 시 환경 설정 파일 위치 정보 이미지를 보면 웹서버와 와스 서버가 분리된 운영 환경에서 env.json과 xbuilder.json 파일은 와스 서버에 존재해야 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xbuilder.json 파일에서 env.json 파일의 경로를 지정해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웹과 앱 인스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앱이란 소스 경로에 있는 하나의 CLX, JS 파일이 컴파일되어 구성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모든 앱은 앱 URI 또는 앱 ID라는 식별자를 가지며 독립적인 영역을 가집니다. 앱의 ID는 소스 폴더로부터 상대 경로가 되며 파일 이름 중에서 .clx 확장명은 생략됩니다. 다음에 앱 인스턴스는 앱을 실행하려면 하나의 새로운 앱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의 앱은 여러 앱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고 각 인스턴스도 독립적인 상태를 가집니다. 앱 구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사용자가 소스 경로에서 파일을 생성하는 순간 앱이 생성이 되고 앱 객체를 통해 앱 내부에 앱 인스턴스가 생성됩니다. 앱 인스턴스는 생성 시 자동으로 루트 컨테이너라고 하는 앱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이 루트 컨테이너에 UI 컨트롤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앱 인스턴스 내에서만 app.lookup API를 통해서 컨트롤 객체를 불러올 수 있고 반대로 컨트롤 객체에서 앱 인스턴스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웹이나 데이터 셋 같은 데이터 컨트롤들은 앱 인스턴스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동적 앱 생성을 보시면 앱 생성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동적으로 인베디드 앱 안에다가 동적으로 앱을 생성하는 스크립트로 작성이 되어 있고 앱 삭제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는 동적으로 생성했던 앱을 삭제하는 스크립트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응용단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앱 생성하는 부분부터 제어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이렇게도 작성할 수 있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디자인 탭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보기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컴파일된 결과 보기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디자인 탭에 배치가 되어 있고 또 모델 뷰에 배치가 되어 있는 데이터 컨트롤들이 컴파일돼서 어떻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생성하실 때 미리 보기에 디자인 탭에다가 컨트롤들을 배치를 해놓고 해당 컴파일된 결과 파일 보기를 선택하셔서 동적으로 어떻게 컨트롤들을 생성하는지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앱 속성과 앱 이벤트 출판에 대해서 기본 교육에서 UDC를 작성하면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복습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판이라고 하는 이 출판이라고 하는 것은 엑스빌더 6에서 해당 앱이 아닌 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앱 속성은 앱에 대한 속성을 뜻하고 앱 속성을 출판하면 외부 앱에서 접근하여 내부 앱과 외부 앱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앱 속성은 어시스트 뷰에서 추가하실 수 있고 일반적으로 UDC나 인베디드 앱 컨트롤에 배치될 앱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앱 속성명이랑 이벤트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예약어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외부에서 앱 속성의 값을 변경하는 경우 앱 인스턴스는 프로퍼티 체인지라고 하는 이벤트를 전파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값을 변경했다고 해서 이 프로퍼티 체인지라고 하는 이벤트가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드 내부에 UDC가 배치가 되어 있고 UDC의 상대 컬럼 바인딩이나 앱 속성 바인딩이 되어 있을 경우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 조건에 대해서는 토마토 시스템 기술 지원 사이트인 테크돔의 FAQ 158번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앱 속성과 동일하게 이벤트도 출판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파된 이벤트는 외부에서 일반 컨트롤이 가지고 있는 이벤트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 내부 함수를 외부에서 사용을 하고 싶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앱은 독립적인 스코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판을 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호출하여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익스포츠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함수를 출판을 하실 수가 있고 콜앤 메소드라고 하는 API를 통해서 외부에서 해당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출판하는 곳에서는 출판하는 CLX 파일에서는 익스포트 키워드를 사용해서 해당 함수를 출판을 할 수가 있고 해당 alert msg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다른 화면에서 사용을 할 때는 호출할 앱 인스턴스 점 하시고 콜앤 메소드라고 하는 API를 사용을 해서 해당 메소드를 가지고 와서 함수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베디드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디드 앱은 앱에 다른 앱을 불러와서 보여줄 때 사용하는 컨트롤입니다. 임베디드 앱은 프로젝트 내 빈번히 사용하여 재활용 가능한 앱 또는 MDI 폴더, 탭 폴더 내의 앱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특정 앱 로드한 뒤 임베디드 앱의 인스턴스를 교체하는 방법을 보시면 현재 트리 컨트롤 우측에 임베디드 앱 컨트롤이 있고 트리 아이템을 선택할 때마다 임베디드 앱의 다른 CLX 파일을 불러오도록 스크립트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 트리 아이템을 클릭하면 우측에 화면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처럼 한 화면 안에서 다른 화면을 불러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컨트롤이 임베디드 앱 컨트롤입니다. 임베디드 앱은 앱만 불러올 수 있으니까 CLX 파일만 불러옵니다. 임베디드 앱은 프로미스 방식이기 때문에 init이나 appReady라는 이벤트에서 원하는 동작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cpr.core.app.load라고 하는 API를 사용해서 앱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열려진 앱에 앱 속성의 값을 가지고 오는 방법은 embedded app.get embedded app instance라고 하는 API를 사용을 해서 embedded app 컨트롤에 불러온 화면에 앱 인스턴스에 접근할 수 있고 get property API를 사용해서 앱 속성의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열려진 앱에서 부모 앱의 앱 속성을 가지고 올 때는 현재 열려져 있는 이 첫 번째 페이지라고 하는 CLX 파일에 있는 값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은 똑같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모 화면에 있는 앱 속성의 값을 가지고 와서 출력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스크립트 보시면은 현재 열려져 있는 앱 인스턴스에서 getHost라고 하는 API를 사용을 해서 또는 getHost 앱 인스턴스라고 하는 API를 사용을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이 getHost라고 하는 API는 embedded 앱 컨트롤을 가지고 오고 embedded 앱 컨트롤이 존재하는 앱 인스턴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 앱 인스턴스에 접근해서 원하는 컨트롤이나 값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벤트 발생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베디드 앱 컨트롤 안에 불러온 화면에 앱 인스턴스에 init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는 이 붉은색으로 테두리가 되어 있는 CLX 파일에 있는 루트 컨테이너에 존재하고 있는 앱 인스턴스에 init 이벤트가 먼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mbedded 앱이라고 하는 컨트롤에 존재하는 init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embedded 앱 컨트롤에 appReady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embedded 앱 컨트롤에서 불러온 화면에 앱 인스턴스에 load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embedded 앱 컨트롤에 있는 load 이벤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벤트 발생 순서가 이렇기 때문에 embedded 앱 컨트롤의 ready 메소드에서 init value를 지정해 줄 때 embedded 앱 안에 있는 이 ready라고 하는 메소드에서 초기 값을 지정해 줄 때 embedded 앱 컨트롤에 불러온 화면에 앱 인스턴스에 init 이벤트에서 값을 가지고 올 수 없고 이 앱 ready라고 하는 이벤트가 ready 메소드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앱 ready 이벤트 다음에 한마디로 ready 메소드 다음에 발생하는 이벤트인 load 이벤트에서 초기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embedded 앱 강제 실행을 보시면 유의사항에 보시면은 embedded 앱은 실제로 화면에 그려지기 전까지는 앱의 인스턴스를 만들거나 실행하지 않습니다. 임베디드 앱은 MDI 폴더나 탭 폴더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데 실행된 적이 없는 다른 탭에 있는 화면에서 특정 데이터나 컨트롤을 가지고 와야 할 경우에 falseRun이라고 하는 API를 사용을 해서 로드되지 않은 앱을 강제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현재 두 번째 탭이 선택된 적이 없는데 두 번째 탭에 인베디드 앱이 실행 중입니다 라고 하는 텍스트가 출력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 이유는 현재 두 번째 탭에 존재하고 있는 인베디드 앱에 false run이라고 하는 해당 속성의 값이 true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된 적이 없다라고 해도 두 번째 탭에 존재하고 있는 인베디드 앱이 이렇게 실행 중이다. 로드 이벤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해당 텍스트의 값이 이렇게 두 번째 탭에 인베디드 앱이 실행 중입니다 라고 하는 텍스트를 뿌려준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